아무튼 비건. 저자 김한민. 이 책은 타자에 관한 책이다. 한편의 시 같은 철학자 레비나스의 말로 시작해보자. 참으로 사람다운 삶은 그냥 존재함의 차원에 만족하는 조용한 삶이 아니다. 사람답게 사는 삶은 타자에 눈뜨고 거듭 깨어나는 삶이다. 진심으로 동의한다. 나도 나의 관심이 나에게서 타자로 옮겨갈 때 진짜 삶이 시작된다고 믿는다. 타자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는 순간 타자는 더 이상 타자가 아니며 대신 우리라는 신기한 집합이 탄생한다. 타자는 내 앞에 나타난다. 불쑥, 끊임없이 다양한 모습으로. 타자를 직면할 때 뇌는 판단을 한다. 저 미확인 물체 혹시 우리 편인가? 우리 편이 아니면 뇌는 적극적으로 타자화한다. 그렇게 남으로 정리된 대상과 나는 영영 남남이 사이가 되고 다시 마주치면 이때 저장한 기억이 동원돼 판단 속도는 한결 빨라진다. 인간은 한번 타자화한 타자에 대해선 여간해선 재심사를 하지 않는다. 유튜브에서 고기 먹기를 거부하는 아이들의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지 없다면 한번 보시라. 귀여워서라도 볼만한 가치가 있으니. 접시가 놓인 고깃덩이가 동화책에서 혹은 농장에서 본 귀여운 동물이란 걸 깨달은 아이들의 반응은 참으 신선하다. 어떻게 이걸 먹을 수 있어? 나 안 먹어. 엄마 나빠. 이 아이들은 아직 동물을 타자화하지 않은 것이다. 이 아이들이 크면 어떻게 될까? 성장하면서 타자화하는 법을 배울 것이다. 강아지는 우리 식구, 돼지는 먹는 남.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는 법을 본인이 스스로 할 수도 있지만 주위 사람들이 열심히 부추길 게 틀림없다. 우리 모두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왔다. 타자화란 뭘까? 나와 남, 우리와 남을 가르는 행위다. 내가 동일시하고 공감하는 우리와 내가 멀리하고 싶은 남을 구분한 후 남을 우리의 울타리 바깥으로 밀어내는 행위다. 그 다음엔 담장을 한층 더 높이 친다. 그때부터 남의 일은 나와 무관해진다. 타자화에는 상향과 하향, 크게 두 종류가 있다. 상향의 타자화, 질투나 숭배를 할 때 한다. 이때의 남은 나와 근본부터 다르고 이미 격차는 계급처럼 고정되어 있으므로 범접할 수 없다고 단정한다. 저렇게 대단한 남과 내가 본질적으로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면 괴로움으로 이렇게 정리해버린다. 하향의 타자화, 무시와 배제를 할 때 한다. 가장 흔한 기법으로 동물화가 있다. 누군가를 짐승 취급할 때 가장 손쉽게 타자화할 수 있다. 바로 이 동물화에 나는 주목한다. 전 세계 대부분의 사회에서 노예가 사라진 이 시대에 동물은 사회계층에서 가장 낮은 위치를 점유한다. 이런 생각을 했다. 만약 최하층의 동물을 한 단계라도 승격시켜 우리의 윤리가 적용되는 테두리 안으로 포함시킨다면 동물화는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동물을 소중히 다루는 게 보편화되어 동물처럼 다룬다는 말이 지금처럼 폭력을 상기시키는 대신 배려하면서 친절하게 대한다는 뜻으로 바뀌면 우리의 윤리 체계에도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상적으로 들리겠지만 말의 뜻은 생각보다 영향력이 크다. 어릴 때 받았던 문화 충격이 떠오른다. 나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곧 부모를 따라 스리랑카와 덴마크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초등학교 2학년 때 한국에 돌아왔다. 우리 반 교실 뒤편에는 공룡 연필깎이가 하나 설치되어 있었다. 여러 아이들이 멋대로 이용하다 보니 곧잘 고장이 나곤 했다. 보다 못한 담임 선생님이 안내문 하나를 써붙였다. 학급 물품을 내 것처럼 아끼자. 이 문구를 보고 나는 충격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이렇다. 그때까지 내가 외국에서 받은 교육에 의하면 그 문구는 응당 이렇게 쓰여 있어야 한다.
남의 것처럼 아끼자. 내 것이라면 다소 소홀히 해도 좋을지 모르지만 남의 것 혹은 우리 것이라면 더 조심하고 아껴야 한다. 어린 나에겐 이것이 상식이었다. 혹시 잘못 써진 건가 눈을 씻고 살펴봤지만 아니었다. 과장이 아니라 이 일은 어린 나에게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회였고 앞으로 한국에서 살아가며 겪을 일들에 대한 경고 신호나 다름없었다. 지금도 누군가 내 새끼라는 말을 쓸 때마다 이 일화를 떠올린다. 우리 사회가 남의 새끼도 귀하게 대했다면 지금과 얼마나 달라졌을까 생각하면서 이 나라에서 남의 위치란 참 묘하다. 한국인은 어지간히도 남 눈치를 보고 남 신경을 쓴다. 그렇다고 남을 배려하는 사회냐 하면 그건 아니다. 여기에 뜻이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남이 존재한다. 전자의 남은 필요 이상으로 눈치도 보고 신경도 쓰고 과도하리 많지 배려하는 존재다. 후자의 남은 마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며 함부로 대해도 되는 존재다. 전자의 남은 우리 속에 포함되는 남으로 우리가 남이가 라고 말할 때 우리, 즉 가족, 친구, 회사 사람 등 어떤 방식으로든 이해관계의 사슬 안에 포함되는 남이다. 후자의 남은 테두리 밖에 남겨진 남이다. 길거리의 행인, 주로 저개발 국가 출신의 외국인 등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무리다. 전자의 남에게 오버해서 친절한 만큼 후자의 남은 무례하게 하대한다. 어느 인류학자는 서양에는 목적 지향적이고 동양에는 관계 지향적이라고 했는데 나는 이렇게 덧붙이고 싶다. 현대 한국인은 이해관계 지향적이라고. 잘해줘봤자 즉각적인 이득이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남은 무성의하게 대해도 되는 분위기이다.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인심이 좋았든 이것이 현재 우리의 자화상이며 우리 사회가 이민자, 난민, 성소수자 등 소수자나 약자를 바라보는 평균적인 시선이라고 생각한다. 형편이 이러니 동물 따위야 남 중에서도 가장 뒷전으로 밀리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타자나 소수자 문제에 관해 제법 진보적인 견해를 가졌다는 이들도 동물 문제에는 무심하다. 동물은 심지어 나무로 치지도 않는다. 물건이나 고기일 뿐이다. 가장 타자화된 타자, 남 중의 남. 그래서인지 나는 수많은 타자 가운데서도 동물에 가장 마음이 간다. 타자화의 대척점에 연결이 있다. 연결감은 타고나는 것이다. 고기를 거부하는 어린아이의 흐리지 않은 눈으로 보면 연결은 그냥 보인다. 강아지도 동물, 돼지도 똑같은 동물. 외국인 가사 도우미도 사람, 우리 엄마도 같은 사람. 동물과 사람 모두 우리 가족. 아이들의 세계에선 낯섦과 익숙함의 구별은 있어도 차별은 없다. 그러나 사회는 아이들에게 타자화를 가르치면서 타고난 연결감을 말살해버린다. 잘게 조각 내 회복 불능으로 만든다. 그래서 모든 연결은 끊긴 연결의 회복에 다름 아니다. 한 번 끊긴 연결을 회복하기란 어려운 일이지만 불가능하지만은 않다. 이제부터 그 연결을 실천하는 사람들에 관해 얘기하려고 한다. 비건이란 단순 채식주의자가 아니다. 비건은 동물로 만든 제품의 소비를 거부하는 사람이자 소비자 운동이다. 고기는 물론 치즈나 우유 같은 유제품, 달걀, 생선도 먹지 않으며 음식 이외에도 가죽, 모피, 양모, 악어 가죽, 상아 같은 제품도 사지 않는다. 좀 더 엄격하게는 꿀처럼 직접적인 동물성 제품은 아니지만 동물을 착취해서 얻은 제품도 거부하며 같은 의미에서 돌고래 쇼 같은 착취 상품도 거부한다. 하지만 이 중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게 음식이니 엄격한 채식이라고 알고 있어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 우리는 동물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개나 고양이를 키우지 않는 평균 한국인이 하루 평균 동물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조사해보면 아마
1 내지 5초쯤 될 것이다. 길거리에 비둘기가 더러워서 피할 때나 모기를 잡을 때 정도? 그러나 단 하루라도 동물에게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우리에게 동물은 물과 공기 같은 존재인 것이다. 없이 살 순 없지만 너무 당연해서 생각도 안 해보게 되는. 그런데 물, 공기와는 달리 동물에겐 의식이 있다. 감정도 있다. 그래서 우린 물과 공기를 괴롭힐 순 없지만 동물에겐 고통을 줄 수 있다. 그것도 아주 많이 줄 수 있다. 현대 인류가 동물을 어떤 식으로 괴롭히는지 적나라하게 알려주는 학교가 있다. 내가 21세기 최고의 무료 종합대학이라고 부르는 곳. 다름 아닌 유튜브이다. 그곳엔 우리가 동물을 어떻게 타자화해 다루고 있는지 보여주는 영상들이 즐비하다. 나는 이 대학에서 최소한 동물 관련 과목은 이수했다고 할 정도로 많이 챙겨봤다. 감동이나 충격을 주는 영상 아래에는 댓글들이 줄줄이 달린다. 이 영상 보고 저도 얼마 전부터 비건이 됐어요. 그러면 꼭 응원성 댓글이 이어지며 초심자를 격려하는 훈훈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유용한 정보도 주고받는다. 그 중에서 인상적인 문구가 있다. Are you connected to? 연결되었나요? 상당히 자주 봤다. 영화 아바타에서 커다란 생명의 나무를 중심으로 온 부족 사람들이 연결된 낭만적인 장면이 떠오르는 말이다. 그리고 이 표현은 적절하다. 비건의 핵심은 거부가 아니라 연결에 있다. 비건이 되는 것은 산업과 국가와 영혼 없는 전문가들이 단절시킨 풍부한 관계성을 어린아이였을 때 누구나 갖고 있던 직관적 연결고리를 시민들이 스스로의 깨우침과 힘으로 회복하는 하나의 사회운동이다. 도살장에서 구출한 소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는 동물 쉼터를 운영하는 한 미국 비건의 인터뷰. 그는 방문객들에게 소를 한 번씩 만져보도록 유도한다고 한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소를 먹어봤지만 만져본 것은 처음이었던 자신의 체험을 회고하며 그는 처음으로 소의 넉넉한 등판에 뺨과 귀를 갖다 대고 두 팔로 안아본 순간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고 말한다. 이렇게 따뜻하고 착한 생물체에게 지금까지 가했던 온갖 고통이 주마등처럼 떠올라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너무 미안하구나 라는 말이 나왔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코끝이 시큰해졌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 사람과 그 소, 아니 모든 소들과 이것을 보고 나처럼 마음이 움직일 모든 사람들과의 연결감이 느껴졌다. 세상 누구나처럼 나도 아주 어릴 때 동물을 타자화해버렸다. 그림책과 상상 속에선 동물을 좋아했지만 내 일상과 연결하지 못했다. 그러다 계기가 생겼다. 2008년에 쓴 혜성을 닮은 방이란 책에서 나는 이상한 이론을 몇 개 만들어냈는데 그 중 하나가 MC, 매체 커리큘럼이었다. 우리는 삶에서 수없이 많은 매체들을 접하는데 가끔은 그 매체들이 자꾸 신호를 보내오는 듯한 묘한 느낌이 들 때가 있다. 가령 페소아라는 정체불명의 시인이 있다고 치자 우연히 본 신문 기사에 서점에서 스쳐 지나가며 본 책 제목에 버스에서 들리는 방송, 책 소개 프로그램에 자꾸만 페소아라는 말이 반복해서 들린다.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내가 무의식적으로 찾는 건지 진짜 우연인지도 분간이 안 간다. 계속 어른거린다는 사실만 분명해진다. 그저 호기심에 이 신호를 따라 마치 헨젤과 그레텔이 뿌려놓은 과자 부스러기를 줍듯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것들을 배우게 되고 내 인생에 정말 필요했던 지혜의 한 조각을 얻게 된다. 문득 이 모든 과정을 되돌아봤을 때 마치 누군가 나의 배움을 위해 짜준 커리큘럼이 존재하는 것 같다는 착각에 사로잡힌다. 이게 간략히 설명한 MC, 매체 커리큘럼이다. 나의 MC 중 하나는 동물이었다.
언젠가부터 자꾸 동물들이 내 앞에 어른거렸다. 여기에서 반짝, 저기에서 반짝. 한 번은 쓰레기통에서 부스럭거리는 강아지로, 한 번은 로드킬로 죽어가는 고슴도치로, 한 번은 길거리에 기절해 드러누운 박새로, 한 번은 횡단보도에 버려진 거북이로 불쑥불쑥 예고도 없이 나타났다. 어쩌면 걸리적거렸다는 표현이 맞겠다. 때로는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어 거두어 묻어주거나 보살펴 주기도 했지만 많은 경우 부담이 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한 생명에 대해 책임감을 발휘하는 일이 어디 쉬운가. 무엇보다도 자꾸 동물들과 마주치다 보니 어느 날부터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있던 음식이 생명으로 보이기 시작한 게 문제였다. 당시에 나는 개를 한 마리 키우고 있었는데 내가 이 동물에게 주는 음식도 동물이잖아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 사료가 되는 동물의 운명은 뭐지? 제법 견고하게 타자화 해놓은 줄 알았던 생각에 작은 균열이 갔지만 무시했다. 외면은 어렵진 않았다. 누구나 하니까. 근데 마음 한편에 여전히 깨름칙하게 남았다. 그러다 그렇게 덮어둔 찜찜함이 외부로 터져나온 날이 왔으니 바로 2010년의 돼지 생매장 살처분 사건이다. 적지 않은 한국인들이 이 사건으로 어떤 환멸을 느끼고 나처럼 타자화에 실패했던 것 같아. 사실 가슴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 지옥 같은 광경을 보고도 아무 느낌이 없다면 솔직히 문제가 있는, 적어도 만나서 차 한잔 하고 싶지는 않은 사람이다. 나의 충격은 시각적이지 않았다. 그것은 어느 공무원이 인터넷에 올린 글 한 편에서 비롯됐다. 그는 살처분을 맡은 보건 담당 직원이었다. 하루 종일 돼지를 땅에 파묻고 꿀꿀한 기분으로 당직을 서야 했던 그는 새벽에 이상한 소리를 듣고 깬다. 나가보니 낮에 산채로 묻힌 수천 마리 돼지 중 두세 마리가 밤새 사력을 다해 땅을 파서 거의 지면에 도달하려던 차였다. 이를 발견한 현장 감독관의 지시로 이 공무원은 삽을 들어 돼지들의 두개골을 후려쳐 다시 땅에 묻어버린다. 그저 살고 싶어 지푸라기라도 붙잡으려는 생명을 무참히 짓밟고 난 후 형언할 수 없는 자괴감이 들었던 그는 이건 도저히 사람이 할 짓이 아니며 더 이상 못해먹겠다고 털어놓았다. 영원히 살아있던 그 젊은 공무원은 그 후에 무엇을 관뒀을까? 일을? 돼지고기를? 아니면 그냥 하루 이틀 뒤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일상에 편입됐을까? 적어도 나는 그 글을 읽은 이상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살 수 없었다. 이 미친 짓에 더는 동참하기 싫었다. 돼지고기 따위 다신 입에 대지도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런데 그렇게 굳게 먹은 마음이 꾸준히 유지되고 또 다른 동물들에게로 확대되는 데까지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왜 그랬을까? 그때는 그저 불쌍하다, 이건 아니다 라는 동정심 뿐이었던 것 같아. 물론 감정과 공감 능력은 굉장히 소중하지만 무엇이든 오래 가려면 철학, 논리, 정보, 과학으로 잘 뒷받침돼야 하는 법이다. 이 작은 책이 이것들을 조금이라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아무튼 비건의 1장 남 읽었습니다.